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하룻밤 47분 만에 140조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베네수엘라가 통째로 중국 손에 넘어간다. 미국의 뒷마당 한복판에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이 중국의 위성 자산이 되는 시나리오. 그날 밤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 새벽 카라카스 하늘에 미군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작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6년 1월 2일 오후 3시. 저는 국무부 7층에 위치한 소회의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퇴직한 지 4년이나 된 제가 왜 불려갔냐고요? 30년간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현지 인맥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현직 국무부 관리들, 국방부 정보 담당자들, 그리고 CIA 중남미 데스크 분석관들까지.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이었고 브리핑 내용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한 건 CIA 소속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마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추샤오치. 중국 외교부 소속 특별대표였습니다.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3분, 추샤오치 특별대표가 카라카스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 전용기를 이용했고 베네수엘라 외교부 차관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다. 추샤오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남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름은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국의 중남미 담당 최고위 외교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임명한 특사이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남미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베이징에서 추샤오치가 움직인다는 건 시진핑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물급 인사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에 간 걸까요? 분석관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정보기관이 수집한 통신 감청 내용과 위성 사진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중국이 마두로 정권의 대규모 추가 자금을 지원하려 한다. 마두로 정권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계속 떨어지는데 군부와 비밀 경찰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중국이 긴급 수혈을 해주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둘째,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산을 중국에 넘기는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 이게 더 심각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시설, 광물 채굴권, 심지어 항만과 공항 운영권까지 중국에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맺으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스리랑카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토타 항구 건설 비용을 빌려줬다가 스리랑카가 못 갚자 99년 장기 임대 계약을 따낸 거죠. 이른바 빚의 덫 전략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려는 게 아닌가. 저는 브리핑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3,300억 배럴을 보유한 나라가 사실상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리는 서반구 한복판에서요. 멀로 독트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823년 미국의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선언한 외교 원칙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서반구는 미국의 영향권이다. 유럽이든 아시아든 외부 세력은 아메리카 대륙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2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원칙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코앞에 있는 나라를 통째로 자기 세력권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참석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무부 고위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저녁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그날 저녁 7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지하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레트클리프 CIA 국장, 그리고 합참의장 케인 대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기밀이라 제가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시작 30분 만에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늦는다. 대통령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마두로는 2024년 부정선거로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그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 원수로서의 면책 특권이 없다. 둘째, 마두로는 미국 법무부에 의해 국제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셋째,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였습니다. 넌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야.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범죄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체포해도 돼.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고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였습니다. 합참의장 케인 대장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이 작전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다양한 침투 경로를 시뮬레이션했으며 베네수엘라 군의 대응 능력을 정밀하게 분석했다고 해요. 그 모든 준비가 이날 밤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9시간 후인 1월 3일 새벽 4시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특사 추샤오치는 그 시각 카라카스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9시에 마두로 대통령과 최종 협상을 할 예정이었어요. 양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는 이미 미군 헬기에 실려 카리브해 상공을 날고 있었으니까요. 추샤오치는 새벽에 폭발음과 총성에 잠을 깼고 창문 밖으로 미군 헬기가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가 베이징에 급히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모든 건 끝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 걸까? 중국은 왜 이 나라에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남미의 황제에서 세계 최대 난민 발생국으로 전락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이 나라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굶주린 국민들, 텅 빈 슈퍼마켓 진열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 아마 대부분 이런 비참한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뉴스에서 베네수엘라가 나오면 항상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뿐이잖아요. 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미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남미 대륙 전체를 통틀어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번영하던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어요. 그 모든 영광의 원천은 단 하나였습니다. 석유. 베네수엘라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3,300억 배럴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우디를 떠올리실 겁니다. 중동의 석유 왕국, 오일 달러의 본산지니까 당연히 사우디가 1등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매장량 기준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의 확인 매장량이 약 2,700억 배럴인데 베네수엘라는 3,300억 배럴이에요. 무려 600억 배럴이나 더 많습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거의 18%가 이 나라 땅 밑에 묻혀 있는 겁니다. 1922년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 인근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바레소스 유전이라고 불리는 이 유전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그때부터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석유 회사들이 앞다투어 베네수엘라에 진출했고 막대한 석유 수익이 나라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1970년대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대만이나 한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때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나라들보다 베네수엘라가 더 잘 살았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베네수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콜롬비아나 미국으로 목숨 걸고 탈출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죠. 수도 카라카스에는 뉴욕 맨해튼을 연상시키는 초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수놓았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는 미국 수준으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자동차 보급률도 남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화려했어요. 주말에 마이애미로 쇼핑 여행을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로 날아가서 토요일에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하고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거죠. 검은 황금이 이 나라를 남미의 황제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어쩌다 지금처럼 처참하게 망했을까요? 이야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2월 한 남자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우고 차베스. 군인 출신의 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는 볼리바르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석유 산업을 완전히 국유화하고 그 수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베네수엘라에는 돈이 넘쳐났거든요. 배럴당 30달러 하던 기름값이 2008년에는 14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차베스는 그 돈을 아낌없이 뿌렸어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가난한 사람들은 차베스를 구세주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복지에만 돈을 쓰고 석유 생산 시설에는 재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유전 설비가 노후화되는데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2002년 차베스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영 석유 회사에서 1만 8천 명의 기술 인력을 해고했어요. 30년 경력의 석유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 상당수가 해외로 떠났어요. 베네수엘라는 스스로 자국 석유 산업의 두뇌를 잘라버린 겁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98년 하루 340만 배럴을 생산하던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2025년에는 하루 100만 배럴도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생산량이 3분의 1 토막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가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이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마두로는 원래 버스 운전사 출신이에요. 차베스가 그를 발탁해서 외교부 장관까지 올려놓았고 자기가 죽으면 대통령을 맡으라고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문제는 마두로에게 차베스의 카리스마도 능력도 경제적 식견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대통령이 된 직후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배럴당 110달러 하던 기름값이 2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두로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마구 발행해서 정부 지출에 충당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작됐어요. 2018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0만 %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살 수 있던 돈이 저녁에는 껌 하나도 못 사는 수준이 된 거예요. 국민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텅 비었어요. 유엔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94%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체중이 11kg 줄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 지경이 되자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떠난 국민이 8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난민이 되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미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시리아 내전 난민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남미의 석유 황제였던 나라가 세계 최대 난민 발생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도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권을 유지하려면 군부에 월급을 줘야 하고 비밀 경찰을 굴려야 하며 충성스러운 무장 조직을 키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돈이에요. 그런데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 있었단 말입니다. 마두로는 두 가지 생명줄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사업이었습니다. 콜롬비아 게릴라 조직과 손잡고 각종 밀수와 암거래에 손을 댔어요. 불법 채굴한 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금지된 물품들을 중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범죄 조직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법무부는 이걸 근거로 마두로를 국제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상금도 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무너져가는 베네수엘라 정권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나 많은 돈이 베네수엘라로 흘러들어간 걸까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액만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드러난 숫자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입한 총 금액이 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에 80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은 걸까요? 그것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나라에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정권에 심지어 미국 법무부로부터 국제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당한 대통령에게 말이에요. 중국 지도부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아무데나 뿌린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중국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경제는 마치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에너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석유가 필요해요. 트럭이 달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고 화력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있어야 하며 석유화학 공장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려면 원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산업 문명은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아요. 문제는 중국 자체의 석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도 유전이 있긴 합니다. 다칭 유전이라고 1960년대에 발견된 대형 유전이 있어요. 한때는 중국 석유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뽑아내다 보니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유전을 개발해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가 성장할수록 석유 수입량도 급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은 세계 2위 석유 수입국이 됐고 2017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수입국으로 올라섰어요. 지금 중국은 하루에 10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전략적 약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죠. 이 석유가 중국까지 오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할까요?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한 유조선은 인도양을 건너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말라카 해협. 이 좁은 바닷길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폭 65km짜리 좁은 수로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 수송선의 약 80%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하루에 수백 척의 유조선이 이 좁은 길목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해군은 세계 최강입니다. 항공모함 전단 하나만 배치해도 말라카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 수송이 완전히 끊깁니다. 공장이 멈추고 트럭이 서고 비행기가 뜨지 못해요. 중국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시나리오를 악몽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여러 가지 해법이 검토됐습니다. 파키스탄에 항구를 만들어서 육로로 석유를 운송하는 방안, 미얀마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육로로 석유를 들여오는 방안 등이 추진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미였어요. 그 중에서도 베네수엘라가 핵심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3,300억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땅 밑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석유를 운송할 때 말라카 해협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오는 루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거리는 더 멀어요. 하지만 미국 해군의 봉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은 철저한 반미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자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반대표를 던졌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려던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완벽한 동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2007년부터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돈을 빌려준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일반적인 대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나라 간에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붙여서 현금으로 갚으라고 하잖아요. 세계은행이나 IMF가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줄 때 그렇게 하죠. 하지만 중국은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석유로 갚아라. 이게 바로 석유담보대출.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100억 달러를 빌려줍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돈을 현금으로 갚는 대신 매달 일정량의 석유를 중국에 보냅니다. 석유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하루에 수십만 배럴씩 중국행 유조선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이 거래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석유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석유 시장의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된 양의 석유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어요. 둘째, 미국의 영향권인 서반구에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도 중국 편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요. 셋째, 서방 제재로 고립된 나라에 투자함으로써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꺼리는 곳에 들어가니까 협상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서방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제개혁을 하라, 재정 건전성을 높여라,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 이런저런 요구가 따라붙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석유만 제때 보내주면 아무 말 안 했어요. 마두로 정권에게 중국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가 중국이었으니까요. 2023년에 시진핑 주석과 마두로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거예요. 이건 중국 외교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파트너십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이 등급을 받은 건 베네수엘라가 처음이었어요. 실제로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유대는 엄청나게 깊어졌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어떤 달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모든 석유가 중국행 배에 실렸던 거예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사실상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140조 원이 마두로 정권을 연명시켰고 그 정권은 점점 더 범죄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불법 채굴된 금이 동아시아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금은 불법 거래 수익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온갖 불법 사업으로 현금을 멉니다. 그 현금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불법 채굴한 금을 삽니다. 이 금을 해외로 수출하면 깨끗한 외화가 됩니다. 돈 세탁이 완료되는 거죠. 중국이 직접 이런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국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마두로 정권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 돈이 군부에 월급을 주고 비밀 경찰을 유지하고 무장 조직을 키우는 데 쓰인 거예요.
중국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2020년에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를 국제범죄 혐의로 기소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계속 석유를 사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결국 중국은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으니까요. 미국의 뒷마당에 확보한 교두보,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석유 공급처, 국제 무대에서 미국에 맞서는 정치적 동맹. 이 모든 가치를 위해 중국은 140조 원이라는 도박을 건 겁니다. 그런데 도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죠. 2026년 1월 3일, 그 도박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면서 중국의 140조 원 투자는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데에는 중국 견제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024년 7월에 벌어진 역사상 가장 뻔뻔한 부정선거였어요. 마두로가 어떻게 국민의 67%가 반대하는데도 권력을 유지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24년 7월 28일, 이날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선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이야말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휴지보다 못하게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00만%를 넘었어요. 국민의 94%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 결과 8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난민이 된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민이 평화 시에 자국을 탈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쟁도 없는데 이 정도 난민이 발생했다는 건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마두로의 지지율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선거라면 마두로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 한 표로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10년 넘게 이어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투표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방 언론들과 국제감시단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먼저 나왔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당 후보 곤살레스가 67%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두로는 고작 30%밖에 얻지 못했어요. 2배 넘는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압승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투표를 하면 기계에서 영수증 같은 종이가 출력되는데 이걸 투표함에 넣어요. 투표소마다 개표가 끝나면 이 종이들을 세서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야당 참관인들은 전국 투표소에서 이 집계표를 80% 이상 수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화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걸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출구조사와 일치했어요. 곤살레스가 620만 표를 얻었고 마두로는 270만 표에 그쳤습니다. 야당이 확보한 집계표, 출구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두로는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마두로 52%, 곤살레스 44%. 마두로가 515만 표를 얻어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마두로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건가요? 더 황당한 건 선관위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투표소별 집계 결과를 모두 공개합니다. 누구든 검증할 수 있게요.
그래야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만 하고 세부 집계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어요. 왜 안 내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놓으면 조작이 들통나니까요.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카터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선거감시기구로 전 세계 선거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권위 있는 단체예요. 이 기관이 베네수엘라 선거에 참관단을 보냈는데 그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번 선거는 민주적 선거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외교적 언어로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이건 완전한 조작이다라는 뜻입니다. UN 전문가 패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그리고 남미 주요 국가들까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마두로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룰라는 마두로와 같은 좌파 성향의 지도자예요. 이념적으로 가까운 사람조차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왜 이렇게 뻔뻔하게 선거를 조작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두로 정권은 지난 10년간 온갖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습니다. 국제범죄 네트워크 운영, 불법금 채굴과 밀수, 국고 횡령, 인권 탄압. 미국 법무부는 이미 마두로를 기소했고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만약 마두로가 선거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동안의 모든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감옥에 가거나 미국으로 송환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로에게 권력을 잃는다는 건 모든 게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과 자유가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독재자의 딜레마입니다.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권력을 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선거 조작? 그까짓 게 뭐가 대수냐? 들키면 어때? 권력만 유지하면 되지. 이런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두로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군부였어요. 베네수엘라 군 장성들 대부분이 마두로 정권의 이권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이 군부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들도 마두로와 운명 공동체였던 겁니다. 마두로가 쫓겨나면 자기들도 감옥에 가야 하니까 어떻게든 마두로를 지켜줘야 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부가 마두로 편이었으니까요.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마두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무력으로 진압했어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물대포를 동원하고 때로는 실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수백 명이 체포됐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로 추정되는 곤살레스는 스페인으로 도피해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두로는 또다시 권력을 움켜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선거가 마두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두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불법 정권의 수괴일 뿐이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주어지는 외교적 면책 특권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부정선거 이후 미국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어요. 현상금을 2배로 올렸고 추가 제재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면 체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일 중국 특사가 카라카스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건 결정적인 방아쇠였어요. 중국이 마두로를 더 깊이 끌어안기 전에 부정선거로 정당성을 잃은 이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에 침투했습니다. 47분 만에 마두로는 체포됐고 눈과 귀가 가려진 채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베이징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40조 원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중국의 절규와 앞으로 벌어질 일들 계속됩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5시 42분. 베이징 시간으로는 오후 6시 42분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청사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카라카스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대통령궁을 급습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외교부 당직자는 처음에 자기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미군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몇 분 후 CNN, BBC, 로이터 통신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긴급 소집됐어요. 새벽이 아니라 저녁 시간이었으니 다행히 연락이 빨리 닿았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외교부 상황실에 핵심 인사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중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카라카스에 있던 추샤오치 특별대표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는 호텔방에서 새벽에 들려온 폭발음에 잠을 깬 상태였어요. 창문 밖으로 미군 헬기가 날아가는 걸 목격했고 거리에서는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베이징에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마두로는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이송 중입니다. 저는 호텔에 고립되어 있고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은 완전한 혼란 상태입니다. 추샤오치는 원래 그날 아침 9시에 마두로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마도 추가 자금 지원이나 자산 이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었어요. 그 회담은 영원히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베이징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날 밤 중국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보고를 받았어요.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140조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은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최소 150억 달러, 많게는 60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이 돈은 석유로 상환받기로 한 석유 담보대출이었어요. 베네수엘라가 매달 일정량의 석유를 중국에 보내면 그걸로 빚을 갚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약 100억에서 12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13조에서 16조 원 정도죠. 여기에 이자와 연체료까지 계산하면 실제 채권 규모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했습니다. 석유 정제 시설, 항만, 통신망, 발전소, 철도 등 각종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 중국 해양성유 같은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투자가 위험에 처한 겁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당분간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과도기적 통치와 재건이 필요하다. 미국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과도 정부가요. 그렇게 되면 마두로 시절에 중국과 맺은 각종 계약들이 어떻게 될까요? 새 정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불법 정권이었다. 그 정권이 맺은 계약은 무효다.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실제로 국제법에는 오디어스 데트, 우리말로 하면 가증채무 또는 부당채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빌린 돈은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예요. 마두로 정권이 빌린 돈이 국민을 위해 쓰였습니까? 전혀요. 군부에 뇌물 주고 비밀경찰 유지하고 정권 연장하는 데 쓰였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새 정부가 이 논리를 들고 나오면 중국은 할 말이 없습니다. 140조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중국 외교부는 즉각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주권 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이다. 우리는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미국이 중국 말 들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마두로를 체포해서 뉴욕으로 데려간 상황에서 석방하라고 한다고 석방하겠습니까? 중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적 대응은 불가능했어요. 베네수엘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서양까지 원정을 가서 미국과 싸운다. 말이 안 되죠. 중국 해군력이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미국 본토 코앞에서 미군과 맞붙을 능력은 없습니다. 외교적 대응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경제적 보복, 미중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겠죠. 하지만 그건 중국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140조 원을 되찾기 위해 수천조 원 규모의 무역 전쟁을 벌인다. 손익계산이 안 맞습니다. 결국 중국은 분노하면서도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국은 지난 20년간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돈을 뿌려왔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까지 개발도상국들에게 인프라 건설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과 자원 접근권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어요. 베네수엘라는 그 전략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반미 정권을 지원하고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국제 무대에서 확실한 우군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공 사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140조 원 손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글로벌 전략 전체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중국 편에 섰다가는 미국한테 당할 수 있구나.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없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두로 체포 직후 몇몇 국가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중국과 진행 중이던 인프라 프로젝트 협상을 갑자기 연기했어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는 중국 대출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과연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 이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폭거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자신의 식민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격앙된 논조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봐야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두로는 이미 뉴욕 연방교도소에 수감됐고 베네수엘라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과도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며 중국의 140조 원은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접촉한 한 전직 국무부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미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중국을 정조준한 경고였습니다. 남미는 미국 거다. 여기서 장난치지 마라. 그런 메시지였어요. 중국의 140조 원이 공중에 붕 뜬 상황.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요리하려는 걸까요? 트럼프가 말한 미국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청사진이 공개됩니다. 마두로를 체포한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2026년 1월 4일 마두로가 뉴욕으로 압송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했고 저도 TV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트럼프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파산 상태입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지만 미국이 들어가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석유 회사들,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1년 반 안에 생산시설을 재가동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독재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전체를 접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300억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땅 밑에 묻혀 있어요. 사우디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형편없습니다. 1998년에 하루 340만 배럴을 생산하던 나라가 2025년에는 하루 100만 배럴도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차베스와 마두로가 20년 넘게 석유 산업을 망쳐놓은 결과입니다. 전문 인력을 해고하고 시설 유지 보수에 투자하지 않고 부패와 비효율이 만연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하지만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납니다. 시설만 제대로 복구하고 전문 인력만 투입하면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어요.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한다.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요. 둘째, 노후화된 유전 시설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펌프를 교체하고 파이프라인을 수리하고 정유 시설을 현대화합니다. 셋째, 해고됐던 베네수엘라 석유 전문가들을 다시 불러들인다. 2002년에 차베스가 내쫓은 1만 8천 명의 기술 인력 중 상당수가 아직 해외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귀국시켜서 다시 투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트럼프는 2년 안에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하루 150만 배럴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00만 배럴의 1.5배 수준이에요.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과거 수준인 하루 300만 배럴 이상까지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세계 석유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하루 200만 배럴이 추가로 시장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 수입국들은 이익을 보고 석유 수출국들은 타격을 받아요. 러시아가 대표적인 타격 대상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석유와 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 재정에 직격탄이 됩니다. 이란, 사우디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반면에 한국 같은 석유 수입국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유가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주유비 부담도 낮아지니까요. 하지만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석유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베네수엘라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베네수엘라를 재건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돌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죠? 하지만 이 말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생산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일부는 베네수엘라 재건에 쓰이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도 상당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전략적 의미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미국이 사실상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석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베스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고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쫓겨났거든요. 그나마 쉐브론만 제한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마음껏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3,300억 배럴의 석유에 대한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가이아나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와 베네수엘라 사이에 에세키보라는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2010년대에 이 에세키보 앞바다에서 대규모 심해 유전이 발견됐어요. 매장량이 무려 11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석유와 달리 품질이 아주 좋아요. 황성분이 적은 경질류라서 정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이 유전의 개발권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미국의 엑슨모빌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에세키보 지역을 베네수엘라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합병하겠다고 위협했어요. 2023년에는 국민투표까지 강행해서 에세키보를 베네수엘라의 한 주로 편입하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특히 엑슨모빌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유전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요. 마두로 제거는 이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에세키보 분쟁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거예요. 가이아나와의 관계도 정상화되고 엑슨모빌은 안심하고 유전 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은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다조의 수였던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국의 뒷마당에서 반미 정권을 제거했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을 욕하고 중국, 러시아와 손잡던 정권을 끌어내린 거예요. 둘째, 중국의 영향력을 서반구에서 밀어냈습니다. 140조 원 투자를 날려버리고 중국이 확보했던 석유 공급처를 빼앗았습니다. 셋째,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유전에 대한 접근권을 열어줬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넷째, 가이아나 유전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에세키보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위협이 사라졌으니까요. 다섯째, 국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늘어나면 러시아, 이란 같은 적대국들의 수입을 깎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단 한 번의 군사작전으로 이뤄낸 겁니다. 미국 사망자 0명. 작전 시간 47분.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이보다 효율적인 작전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의 행동을 주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했어요. 남미 좌파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두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범죄자였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미국은 이 논리를 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청사진은 거대하고 야심찼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까요? 마두로는 체포됐지만 그의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군부 핵심 인사들은 아직 건재합니다. 이들이 가만히 물러날까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경랑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고 미국으로 압송됐지만 베네수엘라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혼란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마두로가 사라진 직후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TV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마두로 정권의 2인자입니다. 부통령이자 국회의장을 겸임하고 있었어요. 차베스 시절부터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온 인물이고 마두로 못지않게 강경한 반미 노선을 고수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녀 역시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불법 활동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재무부는 이미 델시 로드리게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불법 금거래, 자금 세탁, 인권 탄압 등의 혐의가 있어요. 그녀도 마두로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잃으면 감옥에 가거나 미국으로 송환될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도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항복하면 끝장이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델시 로드리게스만 남은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군부의 핵심 장성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어, 볼리바르 민병대 사령관 등 마두로 정권을 떠받치던 군부 실세들이 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마두로와 운명 공동체인지는 앞서 설명드렸죠. 그들 대부분이 정권의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마두로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두로 체포 직후 카라카스와 주요 도시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부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부대는 미군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상당수 부대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부대도 있었고 지휘 계통이 혼란에 빠진 곳도 많았어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군 내부가 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상황을 인정하고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려는 세력이었어요. 마두로가 잡혔으니 이제 끝난 거다. 괜히 미국에 맞서다가 우리까지 당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끝까지 저항하려는 세력이었어요. 물러서면 감옥이다.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월 4일과 5일 사이에 베네수엘라 몇몇 지역에서 소규모 교전이 벌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정부군 소속 부대들끼리 충돌했다는 거예요. 미군과 싸운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군인들끼리 싸운 겁니다. 내전의 조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두로 체포 직후 추가 병력을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배치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해병대 상륙 부대가 카리브해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함대는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큰 규모로 2차 공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 군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저항하면 끝장이다. 순순히 물러나라. 안 그러면 미군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동시에 미국은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협조하는 군부 인사들에게는 면책과 보상을 약속했어요.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겠다. 새 정부에서 자리를 보장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비밀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고 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들이민 거죠. 며칠 동안 팽팽한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월 7일 중요한 전환점이 왔어요. 베네수엘라 군 참모총장이 TV에 나타나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군은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질서 있는 전환을 지지합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어요. 물론 모든 군부 세력이 이 결정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저항을 외쳤어요. 하지만 군 수뇌부가 항복을 선언하자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와 측근들은 도주를 시도했어요. 일부는 쿠바로 도망쳤고 일부는 니카라과로 향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여전히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부 도망친 건 아니었습니다.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오는 베네수엘라 남부 볼리바르주로 이동해서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지역은 밀림과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게릴라전에 유리한 지형입니다. 그가 이끄는 세력은 수천 명 규모로 추정됐어요. 정규군 탈영병들, 친정부 민병대, 그리고 콜롬비아 게릴라 조직 출신들이 합류했습니다. 완전한 평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마두로 정권은 끝난 거였어요. 수도 카라카스는 미군과 협조적인 베네수엘라 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주요 도시 대부분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월 10일 미국의 지원 아래 과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과도 정부 수반으로는 2024년 대선에서 실제로 승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지명됐어요. 그는 스페인 망명 중이었는데 급히 귀국해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에서 곤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베네수엘라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20년간의 암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해외로 떠난 800만 동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거든요.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인프라는 망가졌으며 사회 시스템은 붕괴됐습니다. 이걸 복구하려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게다가 아직 완전히 평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남부에서 저항 세력이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고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두로 시대는 끝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친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중국이 2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대로 물러날까요? 러시아는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소련 붕괴, 걸프전,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아랍의 봄. 세계 질서를 바꾼 굵직한 사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2026년 1월 베네수엘라 사태는 그 어떤 것과도 결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독재자가 체포된 게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세력 판도가 눈에 보이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은 지난 20년간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남미까지 개발도상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건설해주면서 친중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베네수엘라는 그 전략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에 확보한 교두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권, 국제 무대에서 확실한 반미 동맹, 이 모든 걸 140조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단 47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마두로를 체포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중국이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는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아무리 중국이 돈을 많이 쏟아부어도 미국이 작정하고 나서면 그 투자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들에게도 엄청난 경고가 됩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미국이 압박하면 중국이 맞서줄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줬어요.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능력이 없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물론 중국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베이징은 다른 곳에서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곳이 대만과 남중국해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잃은 대가를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동아시아에서 받아내겠다는 계산이에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거나 남중국해에서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거라는 뜻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팔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해왔어요. 마두로 체포 당시 쿠바 군사고문 32명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러시아 고문들도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어요. 러시아 외교부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적인 군사행동으로 보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괴롭힐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강경하게 나오거나 중동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방해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는 식으로요. 세계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유가 하락 가능성이에요.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복구하면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석유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죠. 한국은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면 경제에 긍정적입니다. 둘째, 중국의 영향력 약화가 가져오는 기회예요. 중국이 남미에서 후퇴하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남미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에 한국 건설사나 플랜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깊이 엮여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면 한국은 양쪽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보복에 나선다면 그 불똥이 한반도에 튈 수도 있어요.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보여준 행동 방식이에요. 미국은 국제법이나 외교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습니다. 마두로가 아무리 나쁜 독재자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하는 건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선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있으면 언제든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에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어요.
한국은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게 되면 작은 나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행동하는 세상에서 중견국인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에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은 47분 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범죄 혐의와 부정선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140조 원을 투자해서 키워놓은 반미 정권을 제거하고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고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 그게 트럼프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거의 완벽하게 달성됐어요. 마두로는 뉴욕 연방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친미 정권이 들어섰고 미국 석유 회사들이 유전 복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의 140조 원 투자는 거의 전액 손실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중국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적 대응은 불가능했고 외교적 항의는 무시당했으며 경제적 보복은 자충수가 될 뿐이었어요. 이 사건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군사력에서 뒤처지면 결국 밀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한 미국이 작정하고 나서면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물론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은 계속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힘의 균형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2026년 1월의 세계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지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그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어요.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역사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재건은 이제 막 시작됐고 중국의 보복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세계 질서의 재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2026년 1월 3일, 그 새벽 47분 동안 벌어진 일은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 날로요. 마두로는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체포되어 별도 시설에 구금 중이에요.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는 쿠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는 미국 석유 회사들과 협력해 유전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요. 중국 외교부는 매일같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아직 없습니다. 국제 유가는 마두로 체포 직후 5% 하락했다가 현재는 안정세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 기록을 남깁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30년간 이 일을 해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충격이셨나요? 1. 47분 체포가 더 충격. 2. 140조 증발이 더 충격. 댓글에 1번 또는 2번만 남겨주세요.